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인근을 지날 때면요, 이제 한눈에도 건물이 확인될 정도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올 연말 완공 그리고 개원 예정입니다. 하지만 건물은 지어지더라도 과연 목표한 시점에 이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공공병원들이 안고 가야 하는 적자 운영에 대한 부담감, 매년 예상되는 적자에 대한 해소 방안,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논란이었던 이 100억 원을 후원한 넥슨 재단과의 병원 명칭에 대한 이견도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넥슨 재단으로부터 100억 원을 후원받으면서 병원 명칭에 공공 대신 넥슨을 사용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공성 훼손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넥슨 재단과 총 7차례나 협의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대전시의 설명인데, 명칭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으니 후속 절차를 위한 구상이나 계획이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자의 급여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치료사의 급여를 사회복지 종사자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에서 일할 의료 인력 수급과 급여 수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의 조기 치료와 교육 기능까지 하게 되는 이 어린이 재활병원, 정부는 4년 전 전국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10곳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립이 진행 중인 곳은 대전이 유일합니다. 심지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운영비 지원 역시 재활 프로그램 지원 명목으로 전국에 12억 6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어린이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불편과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개인이 온전히 떠안고 갈 문제 분명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해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에 두고 협의한다면 조금씩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이라는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서 10월 21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5시엔 대세남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나겠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4시간 만에 신세계 기관 감사 가능한 일일까요? 요청해봤습니다. 국정감사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그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소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53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가 전체 시간이 고작 6시간 만에 끝나가지고 이게 뭐 수박 겉핥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른바 이 카카오톡 대란에 집중이 되다 보니 다른 사안들이 많이 묻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감사 시간 가운데 2시간이 이제 카카오톡 관련 사태로 좀 할애가 됐고요. 예. 그나마 2시간은 점심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국감은 4시간 이루어진 거니까 그 나머지 것들 2시간 안에 다 해결했다 뭐 이런 건데요. 그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이 좀 먹통이 되면서 이 사안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뭐 상당히 좀 지루를 잃었습니다. 네.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렸던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요, 국민께 큰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밖에 어떤 점들이 또 지적이 됐습니까? 네, 그 정부 출연은의 부도덕성과 그 허술한 관리가 좀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카이스트가 무려 5년 동안이나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하고 또 이제 교수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등 모두 14건의 성비위 문제가 있었는데 뭐 이를 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예. 또 국민의힘 소속 허은하 의원은요. 연구재단이 다른 사람의 이력을 도용한 입사자를 1년 7개월 동안이나 적발해내지 못했던 일,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신고한 이후에도 이를 좀 숨기기에 급급했다. 뭐 이런 내용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요? 네,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이 지적을 주로 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 가이드라인에 혁신은 없고 비용 절감과 자산 매각, 복지 축소 이런 것들만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비용 감축만 강조를 해서요. 생명공학연구원은 1년에 200회 정도나 사용하고 있는 연구 장비를 매각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사용하고 있는 연구 장비를 매각하겠다. 이제 비용을 감축해야 되니까요. 이런 곳이요. 모두 8개의 기관이나 됐다고 합니다. 아니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이거 비용을 감축할 부분이 따로 있지.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매각하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 관련 분야는 사실 좀 뭐 실패할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걸 너무 좀 경제적으로만 접근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학 연구기관에 이 비용 절감만 강조하게 되면은 뭐 아예 연구원을 문 닫으라는 거 아니냐, 예. 아니면은 뭐 민영화 시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요. 국감이 열린 기초과학연구원 정문에서는요. 이 과기노조가 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를 촉구한다. 뭐 이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이 노조는 이 가이드라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집은 거라면서요. 예. 이는 과학기술 경쟁력과 과학기술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패를 하면서 결국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 과학 연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성과, 비용, 경제성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용어도에 우리가 흔히 과학기술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예. 사실 과학과 기술은 다른 분야거든요. 근데 이 과학을 통해서 기술로 연결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출연금이나 연구 성과금 배분이 좀 허술하다 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필모 의원이요. 최근 5년간 기술료 수입의 2.2%만 이 기술 이전 기여자에게 돌아갔다. 뭐 이 점을 좀 지적을 했고요. 같은 당 소속 박찬대 의원도요. 이 전국 4개 과학기술원의 연구 보고서가 이 선행 결과를 표절한 짜깁기 보고서인 경우가 많았다면서 예. 이 지원을 하기 전에 이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상당히 많은 사안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는 짧은 시간 안에 국정감사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시 국감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뭐 사전에 여러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2시간 만에 이걸 끝낸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이 졸속 국감이라는 그런 비판 합리적이라고 인정을 하면서요. 이 상시 국감을 통해서 연구 기관별로 묶어서 이 국정감사에 준하는 그런 업무 현황을 듣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예. 했습니다. 이 국정감사는요. 정부기관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들여다보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국정감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검토 들어간 서산시로 정해봤습니다. 서산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일한 시내버스인 서령버스가 이제 뭐 잦은 임금체불 문제, 서산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요. 서산시 교통과를 상대로 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 좀 다루면서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에 서산시에서는 비수익 노선 조정과 함께 지선 간선제 운영도 좀 확대하고
또 시내버스와 행복택시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준공영제 또는 완전 공영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관련해서 노동자들도 상당히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일단 서산시가 완전 공영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올해 들어서만 10명의 버스 기사들이 회사를 떠나서요. 이 남은 기사들이 공백을 좀 메우기 위해서 하루에 13시간씩 일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서령버스 측은 이 서산시의 보조금이 충분치 않아서 적자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올해만 해도 100억 원 가량이 지원이 됐고요. 지난 10년간 500억 원이 넘는 시민열세가 버스회사에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빚이 100억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서령버스 측의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네. 이 서산시가 관련 용역을 해서요. 준공영제가 효율적일지 완전 공영제가 효율적인지를 좀 검토를 하고 어떤 시기가 적당한지 이것도 함께 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전국 최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서산시가 상당히 좀 입장이 바뀌었네요. 네, 이 완전 공영제에 대한 목소리는 사실 서령버스 주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서령버스 노동자들은 이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로 지난 8월부터요, 이 산발적으로 집회도 벌여왔고 또 이제 추석 연휴쯤에는 운행 거부를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이제 긴급 보조금을 투입해서 급한 불을 끄긴 했었죠. 예. 하지만 이게 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준공영제나 완전 공영제를 시행을 하려면 시의 재정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당한 좀 지원이 있어야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 재정 관련한 것들을 반드시 좀 필요하죠. 일단은 뭐 기존의 버스 회사를 서산시가 매입해야 되는데 그 돈도 필요하고요. 또 운영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매입비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로서는요, 그 준공영제보다는 완전 공영제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은 현재 서령버스 경영진 뭐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로 많은 혈세가 투입된 거니까. 그렇죠. 지원만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별반 네. 차이가 현재하고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최근 충남도에서도요, 이 검토해본 결과 이 준공영제는 실효성이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완전 공영제로 전환되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 좀 무게가 실린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서산시가 이 서령버스 자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서산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서령버스가 합의가 되면은 이 완전 공영제로 가는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근데 예전에 이 당진시도요, 이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했다가 이 버스 회사 매각 대금 너무 이제 커가지고 이견이 그러니까요. 커서 이 맞습니다. 막판에 네. 무산된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매입비, 매각 대금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산시도 상당히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수백억 원이 지급된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이거 감사도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 그렇죠. 같거든요. 선행돼야죠. 과거 일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충분히 투입된 것들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좀 고질적으로 이어온 이 서령버스 사태, 이 서산시가 좀 잘 준비해서요, 시민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준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2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소개해드리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환경부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또 연기했습니다. 이거 한번 연기된 거 아닙니까? 네, 6월 10일에 원래 시행 예정이었는데요. 그때도 한번 다뤘었는데 12월 2일로 연기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시나 또 연기를 했고요. 대신 연기하는 당시 대신에 이사장님께서 이거 그때도 좀 예언을 했죠. 네, 시행이 되기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어떻게 이게 돼버렸네요. 역시나 현실로. 안 좋은 예상은 항상 틀리지 않는데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또 연기가 됐는데 예. 일단 시범 지역으로 제주와 세종에서 일단 테스트 형식으로 일단 실행은 한다고 하는데 아, 이 내용- 전국에서 제주와 세종만. 근데 세종에서도 조치원 읍 쪽은 제외입니다. 아, 그러니까 세종에서는 이제 정부청사가 있는 지역만 이제 시범 대상 지역으로 되는 거고요. 예. 어쨌든 전국의 두 지역만 시범적으로 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걸 준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상 거의 전면 연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한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업계의 얘기를 거의 뭐 100% 환경부가 들은 거죠.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당연히 뭐 소비자들이 느끼는 혼란도 혼란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제도들을 미리 준비했었던 환경을 고민하는 이제 소상공인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회용 컵들을 미리 이제 제작하거나 혹은 이제 업계에서도 이게 미리 선주문이 들어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준비를 네, 하셨겠죠. 준비를 당연히. 이제 네. 하는 업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취소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근데 제일 예. 중요한 건 어쨌든 정부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단계로 가는 가장 기본적 단계인 일회용품 규제 혹은 다회용 컵 사용과 관련된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갈팡질팡한다는 게 좀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런 결정들이라고 청취자분들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예.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도를 한번 다시 짚어보죠. 카페 등에서 이제 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300원을 내고 네. 이 컵을 반납하면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는 돌려받는 겁니다. 네. 제도이고 이미 지난 6월에 시행이 되어서 우리가 이 제도 하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6개월이 유예가 됐었던 거고요. 음. 그리고 이 제도를 원래 준비했던 기간이 2년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로부터 2년의 시간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6개월이 또 유예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진행 방식도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대상 자체가 대형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여러 편의점이나 이런 네. 곳들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카페나 제과점 이런 곳들 중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한 100개 정도의 매장을 갖고 있는 대상들만 해당이 되는데 같은 프랜차이즈여도 100개, 전국에 100개 이상의 네. 점포를 가지고 있어야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교차 반납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A라고 하는 프랜차이즈에서 이 다회용 컵을 쓰면은 B라는 곳에서 반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다른 프랜차이즈에 네. 가서도 반납을 해도 된다. 네, 원래는 그 교차 반납이 허용이 됐는데 예. 이번에 시행이 미뤄지면서 교차 반납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렇죠? 철저하게 업계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더 이거 불편해진 업계만 거잖아요. 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회용 컵을 관리하고 수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관련된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만 편한 방향으로 된 거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 테이크아웃으로 다회용 컵을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반납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상 그 같은 지역에 같은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서 이 프랜차이즈에서 다회용 컵을 쓰면은 그 동네에 있는 그 매장으로 결국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거의 이거는 실행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의 폐지 수순이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좀 전에 이제 세종하고 제주에서만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를 일단은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아직도 계획인 거라면 네. 전국적으로는 그러면 이 계획 후에 대략적인 중장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국적으로 뭐 6개월 후에 시행하겠다 이런 계획도 없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근데 좀 답답한 게 이번 네. 정부는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6월 10일에 연기가 될 때는 12월로 연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연기를 했잖아요. 6개월 예. 연기를 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기를 해서 언제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제주하고 세종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이건 이제 지난번에 연기할 때보다 더 내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중에서 이제 매장이 여러 개 있는 곳만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네. 이게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이 보증금제에 해당이 되는 그런 브랜드가 제주도에는 이제 그 여러 브랜드가 이제 한 47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군데는 제주도 전역에서 그냥 매장이 한 군데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납은 참 어렵네요. 제주도에서 그냥 그 공간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여기 떠나면 거죠. 안 되네요. 네. 이게 한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버리다 보니까 한 지역 안에서도 반납할 브랜드가 그냥 하나 개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세종시 역시도 이제 15개 브랜드가 매장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종시 안에서 15개 브랜드는 다른 동네에도 이 매장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네. 정말로 이거는 이제 제 기준에서는 악질적인 시행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이게 제도가 변경이 되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럼 소비자들 중에서 다회용 컵 제도 뜻은 좋은데 이럴 바에 네, 뭐하러 하느냐. 너무 불편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그 거면 차라리 하지 의견을 말자. 그러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이 이렇다고 하고 시험을 해보니 이렇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수순일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군요. 명분을 소비자들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 소비자들의 입장을 들으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아니 한 개 매장이 한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이제 당연히 어렵잖아요. 보통 테이크아웃 네, 그리고 네. 컵을 쓰는 이유가 내가 어디 이동하려고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동하려고 쓰는데 그 지역에 그 매장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당연히 다시 돌아올 때도 내야 되는 거죠.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예. 이런 정도면은 이제 그냥 300원 더 내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다이언 컵도 그냥 쓰레기처럼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로부터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희망이 없다. 네. 아니 국정감사에서는 뭐 관련된 좀 지적들이 없었습니까? 거의 없었는데요. 그나마 이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교차 반납 허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상 이제 국회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거의 뭐 식물 국정감사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환경 관련 안건뿐만 아니라 예. 다른 안건들도 다 많이 묻히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은 사실은 여든 야든 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했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라고 압박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환경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업계 목소리를 빌미로 해서 업계 뭐 상황을 고려한다 해서 일회용품의 규제를 이렇게 또다시 미룬 것 네,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원래는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될 것 중에 하나가 식당에서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게 맞아요.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근데 이것도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3년 연기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3년을 연기합니까? 네, 그러니까 대체품이 개발되는 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은 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다 맞습니다. 네, 이런 연기하는 보도들은 대체로 맞기 때문에 3년 정도 연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11월 24일 올해 11월 24일부터 그 일회용 봉투 사용이 이제 금지되는 그런 시행이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앞으로 돈을 내더라도 일회용 봉지를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종이 봉지는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시행도 있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연기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물티슈의 주 소재가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이죠. 네. 그러니까 물티슈가 물에 녹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찢으려고 해도 잘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재질 자체가 플라스틱이어서 그런 거고요. 그 금지를 시키려고 했었던 이유가 우리가 플라스틱 재활용을 할 때 플라스틱을 일반 쓰레기로 안 버리잖아요. 이게 태우거나 묻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근데 물티슈는 일반 쓰레기로 다 버리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 플라스틱을 우리가 재활용하던 거를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거랑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네. 네, 그래서 특히 코로나 이후로 물티슈 사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또 그 그러네요. 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재활용이 전혀 안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플라스틱 물티슈입니다. 이거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대체품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대체품은 예정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3년 후로? 개발하겠다는 건데 이제 될까요? 너무 이제 업계 편의주의 혹은 기존의 그 시민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편했었던 것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엄청난 관성이 작용되는 게 이번의 결정들인 것 같고요. 그 다른 나라 사례들을 좀 보면은요. 예. 그 제가 환경 관련해 가지고 중국 관련된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네. 중국이 플라스틱 관련해서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일회용 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제 제조부터 판매까지 이제 2025년도 혹은 2026년도까지 거의 전면 금지 시켜버리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역시 적극적으로 실행력은 대단하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해서 하면 하는 네, 거죠. 당해서 네. 하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결정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도 굉장히 센 편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도 플라스틱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환경 관련해 가지고 물론 중국이 이제 다른 뭐 석탄 발전이라든지 뭐 원자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적어도 일회용품 사용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뭐라고 할 처지가 안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12월부터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된 주요 제품들을 아예 제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예 제조를 안 하는 네, 거죠? 제조를 네. 하지도 않고요. 수입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앞으로는 본인들이 만드는 플라스틱 제품들을 수출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안 하고 수출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규제들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고요. 프랑스 역시도 이제 지난해 1월부터 이미 플라스틱 빨대랑 식기, 뭐 스틱 이런 것들의 제공을 아예 금지를 했고 비닐봉지 포장까지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아리백이나 뭐 다른 많은 사례들을 얘기했지만 이런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사실 세계적인 흐름인 거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당장 경제적으로 엄청난 여파가 있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번 정부와 환경부가 역행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계화에 발맞춰 가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왜 이 분야만 외길을 홀로 가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을 기후 악당 국가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 이제 베트남에는 석탄 발전소 짓고 막 이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감축도 안 하고 목표치는 계속 낮아지니까요. 근데 일회용품 규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방향들을 봤었을 때 그런 말을 들어도 별로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업계에서 반대하는데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니까 예. 좀 심각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일회용품 사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코너에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시민들이 여러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또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적응하는 게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빨리 적응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회용품을 덜 쓰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재생에너지로도 변환을 할 수 있고 대중교통도 그렇죠. 많이 탈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불편들을 감수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도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우리 사회가 주게 되면은 시민들이 일상을 바꿀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아니 근데 다음 달 24일부터 당장 카페하고 식당에서 네.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일회용 종이컵이랑 플라스틱 젓는 막대도 네. 사용이 금지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 그것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보도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준비가 잘 안 되고 있고 그 사실 그 소상공인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일회용 봉투를 이제 50원에서 100원 정도 받고 파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손님들 중에 이제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몇몇 편의점 점주들 같은 경우는 그냥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욕 먹을 바에는 그냥 조금 손해보고 말지 뭐 이렇게 네네. 되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현장에서 이제 겪게 되는 여러 피해들이 사실상 그 점주들, 소상공인들 위주로 피해들이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돼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좀 대안책들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되는데 시행하는 거에 너무 골몰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시행을 하는 이유가 더 준비를 잘 하겠다라는 건데 그 내용 자체가 계속 역행하는 아까 이제 다이용 컵 사용 관련해서도 역행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의 여러 탄소 중립과 관련된 혹은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나 정책 결정을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예.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입니다. 이게 뭐 어떤 분들은 국내 산업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수 있겠지만 심각성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산업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럼요. 그런 사안이고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환경부가 국민들을 불편하지만 설득하고 이런 것들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니 반대의 모습을 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로 이제 시민 여론이 안 좋고 이게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일정 정도 연기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이 봐줬을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행하고 나서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하고 나서 계획이 없는 건데 이번 연기가 최악인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연기해서 언제 하겠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게끔 어떤 프로세스를 짜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후위기 관련해서 대응할 때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사실 되게 크기 때문에 그걸 같이 발맞춰 가면서 시민 수용성을 확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게 시작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회용 관련해 가지고 규제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친환경 관련 규제들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메시지 이미 갔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계속 경험하신 분들은 그 업계에서도
이거 우리 11월부터 이거 뭐 한다는데 이거 어차피 또 연기될 거니까 그렇죠. 그냥 준비하지 말자. 네, 네. 우리 그때 또 항의하고 그냥 환경부 찾아가가지고 또 이거 연기해달라고도 요청하면은 환경부에서 연기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건데 이렇게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냐 마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의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폄훼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시민들 역시도 사실은 이제 친환경적으로 뭔가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보면은 이제 텀블러 들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일회용품 가급적 안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럼요.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이런 규제들을 좀 어느 정도 적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가장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될 정부가 계속 이런 태도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제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환경 이슈들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무슨 말 했네, 뭐 어떤 태도를 취했네, 뭐 소리를 질렀네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이거 일회용품 규제를 왜 또 연기합니까? 이런 식으로 싸우는 정치인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질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정치인이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안타까운 부분이고 2년 후에 총선이 있어요. 2년 후에 총선이 있는데 그때는 이런 기울기와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만들고 싸울 수 있는 정치인들이 저는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환경 캠페인 실천 끝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10월 23일에 11시부터 오후 16시까지 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대전숲체원에서 비건 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비건 축제요? 네네. 그래서 비건 음식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비건 제로 웨이스트 관련 체험도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환경과 관련된 여러 전시나 혹은 문화 공연들도 열립니다. 그래서 예. 시민분들 모두 무료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대전 모두 안녕이라고 하는 주제로 비건 축제가 열리는데 비건이라고 하는 게 되게 엄격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지향하는 건 또 되게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처럼 한번 즐겨보자는 취지 행사인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 또 부탁을 드리고요. 이 밖에 또 다양한 환경보호 실천 사항들 인증사진 또 내용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5시엔 대세남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또 별도 이용료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선정해서 커피와 빵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도 2만 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자, 대세남 환경 캠페인 오늘도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역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르보. 자, 오늘도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현장을 취재하고 오셨나요? 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는 빵을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수 계실 텐데요. 빵은 간식을 넘어서 식사 메뉴 중 하나로 자리 잡을 만큼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맛있는 빵들도 결국 누군가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죠. 그렇죠. 네, 제빵 노동자들이 문자 그대로 피를 흘려가며 만드는 빵이 있다면 과연 즐겁고 맛있게 빵을 소비할 수 있을까요? 최근 국내 최대 제빵업체인 SPC 그룹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그룹이 생산하는 빵과 여러 제품을 불매하는 시민들도 등장했고요. 예. 길거리에서 피켓팅과 1인 시위를 하며 업체를 규탄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로 SPC 불매운동 지역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SPC 그룹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텐데 국내 최대 제빵 업체잖아요. 네, SPC 그룹에 속한 브랜드 이름을 들으시면 굉장히 친숙하실 겁니다.
파리 크라상, 파리 바게뜨, 쉐이크쉐, 카페 파스쿠치, 삼립, 샤니, 베스킨 라빈스, 던킨 도너츠 등이 바로 이 그룹이 운영하는 브랜드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상호명을 직접적으로 밝힌 이유는 현재 이들 계열사를 대표하는 SPC 그룹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점 청취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나가본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현재 SPC 그 중에서도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들의 노동쟁의가 2017년부터 시작해 무려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동자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국 순회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8일 화요일 대전에서도 간담회가 진행되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네. 구의역 김군, 김용균님, 홍정은 군, 얼마 전 고인이 되신 SPL 노동자까지 차마다 언급할 수조차 없이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고 매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끊임없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쳐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통합니다. 네, 이번 대전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네.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네. 지난 15일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곳 역시 이제 SPC 그룹의 계열사였잖아요. 네, 사망한 A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이 회사에 취업한 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2년 6개월 차 되는 여성 청년 노동자였고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난 기계는 높이가 약 105cm 정도 되고요. 안에 여러 가지 액상이 들어간 채 천천히 기계날이 회전하면서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작업 중 앞치마가 끼었거나 아니면 20kg나 되는 재료를 기계에 부어 넣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전국을 돌며 이번 사고 경위와 또 SPC 기업의 대응 현황을 알리고 있는데요. 인천, 충남, 그리고 서울 6번째 지금 지역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지역 간담회를 사실 청한 이유는 SPC 이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PC의 태도는 이제 사실상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 근데 이 싸움을 유야무야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파리바게뜨 등 계열사에 빵 재료를 공급하는 공장인데요. 예. 권영국 변호사는 사고 직후 회사가 취한 자세며 조치가 굉장히 미비했다고 지적합니다. 네. 16일 날 이제 오후 6시 50분에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니까 다음 날 새벽 6시 좀 지나서 덮게 하고 연결되는 이 센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일단 이제 회사가 그렇게 그걸 붙였다는 얘기는 결국은 안전 설비에서 뭔가 미비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나 비슷한 거죠. 저는 이제 그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금 작업자들한테 질문도 하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추정이 이제 곧 가능할 거는 같아요. 이 SPL도 보면 그 2인 1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2인 1조가 아닙니다. 두 사람을 배치를 했는데 다른 일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은 교반기 앞에 서가지고 계속 그걸 보고 한 사람은 다른 재료를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제 2인 1조로 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실제하고 좀 다르다. 이번 사망 사고 후 국립과학수사대 감식이 아직 안 끝난 상황에 사업장 한쪽에 바닥에는 선혈이 남아 있었는데요. 예. 그 바로 옆에서는 노동자들이 빵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기계와 그 주변에 혈흔이 남아 있음에도 그 기계만 뺀 나머지 기계를 정상 작동시키며 작업을 이어갔고요. 예. 또한 사측은 고인이 2인 1조 근무를 했다며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2인 1조 근무는 사측의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사고 이후에 회장 명의의 사과문도 발표는 됐는데 현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들 계시던가요? 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 불과 일주일 전에도 유사한 손끼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회사 측은 사고를 당한 당시 노동자가 소위 파견 노동자임을 확인하고 어떤 의료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의심된다며 간담회 현장의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사고가 난 곳에서 여전히 근무를 시켰다는 행동에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피 묻은 빵이라고 하는 어떤 문구들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시점이 왔는데 현장의 시민들은 이러한 SPC 계열의 안타까운 노동자 사고와 대처 모습은 그룹이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에서는 앞으로 지역사회 내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요. 문화제를 조직해보자. 지금은 조금 더 한 번 더 떼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고. SPC 그룹의 이 노동자들을 위한 간담회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이 제빵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가 어느 정도의 상황인 건지 지역의 노동자들도 만나 보셨습니까? 네, SPC 그룹의 제빵 노동자 임종린 지회장은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53일 동안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우리 지역 노동자들도 단식 투쟁에 참여했는데요. 김예린 분회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파리바게뜨가 흔히 많이 있잖아요. 매장에 가셔서 포장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포장지에 이름이 써 있지 않은 그런 포장지에 들어있는 빵을 만들고요. 매장에서 직접 이제 그 노동자가 이제 구워서 내보내는 매장에서 빵을 만드시는 제빵 노동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들이 나서게 된 배경은 2017년과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파리바게뜨 노동자 불법 파견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파리바게뜨 각 매장에서 빵을 굽는 제빵 노동자들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연관이 없는 협력업체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업무 지시는 파리바게뜨 본사로부터 받고 있었던 겁니다. 노동자들은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본사 직원과 동일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80%밖에 받지 못했고 새벽 6시에 출근해 화장실 잠시 다녀올 시간 없이 빵과 케이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상황이 참 심각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네, 2018년 1월 양대 노총 노조, 정당, 시민사회단체, 간행점주협의회, SPC까지 참여해 사회적 합의안에 합의했습니다. 네. 문제는 그 이후 합의안이 과연 잘 이행되었느냐입니다. 노사 양측은 또다시 극과 극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4월 SPC는 노동자와 상생하기 위해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을 완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식까지 진행했는데요. 예. 사측은 노조가 협조하지 않은 몇 개의 사항만 이행하지 못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켜진 게 저희 입장에서는 뭐 회사는 계속 맞다, 뭐 지켜졌다, 다 이행됐다라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라든지 뭔가 그런 자료를 주거나 보여주면은 눈으로 보고 서로 확인하고 그렇게 명확해지는데 그냥 했어 라고 이렇게 그냥 둘러둘러 저희한테 얘기해주지 않고 기사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지켜진 게 아니다. 왜냐면 그 약속이라는 거는 당사자들 간에 뭔가 서로 확인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행이 됐는지 지켜졌는지를. 학계 및 법조계 인사로 이루어진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와 노동조합에 따르면 11개 합의 사항 중 단 2개만 제대로 이행되었고 4개는 부분 이행, 나머지 5개는 전혀 이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큰 내용이 임금을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그 동일 임금을 받는 직원이 이미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직접 고용이 됐었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자회사로 고용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자회사로 가긴 하지만 아쉽긴 하지만 임금은 본사와 똑같이 해주겠다. 네, 그런 내용이 제일 주요 내용이었죠. 사측과 노동자의 다른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SPC 그룹이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 고용하고 3년 안에 본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적용하는 게 사회적 합의의 주된 내용입니다. 네. 사측의 주장에 따르면 파견직 노동자에게 본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사측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2018년 당시에 본사대 협력회사 직원의 급여 차이가 100대 82 정도였다면 지금은 100대 83 정도로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측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급여 명세나 임금 호봉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심지어 국회에서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맺고 나서 지금까지도 사실 노동 환경이 그렇게 나아졌다고 보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 더 심해졌죠, 노동 환경이. 하루에 생산해내는 양은 똑같은데 52시간 그거 초과를 하면 이제 벌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52시간이 초과가 되면 이번 주에 근무한 걸 갖다 이제 다음 주에 연장 근무를 한 거로 신청하면 안 되겠냐는 그런 얘기들도 관리자들이 하죠. 그 상여금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았거든요. 그 본사 직원들은 600%를 받았는데 저희는 100%밖에 못 받았거든요. 심지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동자들에게 불이익, 압박, 탄압의 흔적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노조 탈퇴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 대해서 차별을 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는 뭐 평가를 잘 받아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평가를 일단은 박하게 주고 일단은 그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합의 이행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더니 이제 노동조합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없어지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당사자가 없어져 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 탄압을 하기 시작해서 작년 3월부터 한 달에 100명씩 탈퇴를 하기 시작했어요. 관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관리자가 1대1로 와서 탈퇴서를 쓸 때까지 안 가고 서 있으면 너무 그게 부담스럽고 내가 회사 생활하는데 피해를 입을까봐 어쩔 수 없이 탈퇴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뭐 급여에 대한 입장 차이에 대해 들어봤고 그렇다면 또 노동자들의 휴식권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습니까? 네, 휴식권 보장 역시 달라진 바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말하는 요구는 단순한데요. 노동자들에게 현장의 실정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예. 저희가 느끼기에는 지금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없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뭐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이제 6번 정도 휴무일이 있고요. 6번? 네, 달에 6번. 달에 6회. 근데 저희가 또 고정적으로 쉬진 못해요. 주기적으로 쉬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뭐 예를 들어 뭐 진짜 극단적으로 오늘 월요일 날 쉬었어. 그럼 다음 주는 일요일 날 쉴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날짜 일수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뭐 그렇다던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전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이제 해가 점점 짧아지잖아요. 아무리 겨울이라도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주방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커피 한 잔, 물 한 잔도 제대로 마실 시간도 없고 마시지도 못해요. 화장실 갈까봐 시간이 없죠. 여유가. 지금 뭐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 연차나 보건휴가를 쓰지 못하고 또 아플 때 쉬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 현재 대전 지역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대략 한 달에 6일 정도를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쉬는 날을 노동자가 정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정해주는 일정표대로 근무를 하거나 쉬어야 하고요. 근무를 하는 날에는 그 어떤 사정이 있어도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이죠. 한 매장에 한 번씩.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빵이 이제 오븐 안에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하고 그리고 생크림 케이크도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정해진 근무 시간에 어쨌든 혼자 다 만들어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는 시간만큼 이제 시간이 뒤로 밀리게 되니까 생산직이다 보니까 뒤로 밀리니까 물을 이제 안 먹기 시작하거나 적게 드시거나 사람의 인간적인 기본적인 이런 생리 현상도 이렇게 참아가는데 제 생각이지만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거는 매장에서 직접 굽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본을 무시하는 행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플 때 쉴 수 있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는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노동자가 하루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인 중노동을 수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못하며 하고 있습니다.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 전했습니다. 네. 또 어떤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던가요?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여성 노동자가 거의 8대2 정도 돼요. 80% 정도. 저희는 이제 청년 노동자들이 많으세요. 이제 뭐 갓 졸업하셨다든지. 회사에 말하기가 어려운 게 관리자들이 대부분 다 남자였어요. 여자가 거의 손에 꼽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죠. 내가 이제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 아니면 내가 여성 노동자인데 임신하신 거 임산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또 고충이 있잖아요. 생리 현상이 있고 막 해도 쉽게 말하기 어려움. 그러니까 그것들을 남자한테 선뜻 말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 그냥 참고 일하고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참고 일하고 이런. 노동자들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유산율이 58%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응답자의 90%가 태아 검진 휴가를 쓸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네. 임신 중 하혈을 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관리자는
대체 인력이 없으니 기다리라고 했다가 결국 3시간 반을 기다린 노동자는 아이를 유산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했었어도 좀 더 일해달라? 조금 참아주면 안 되냐?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관리자가 얘기하면 아무래도 이제 또 좀 약간 위축되잖아요. 더 말하기가 꺼려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참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눈치를 계속 보게 되고. 노동법에 따르면 임신 기간 중에는 야간, 휴일, 시간의 근로를 제한하는데요.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모성 보호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건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되는 것 역시 심각하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현재 SPC그룹 계열사의 이 제빵 노동자 업무 실태 상황을 들어봤는데 시민사회에서 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불매운동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지역에서도 1인 피켓 시위가 이루어지고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고요. SNS를 통해 문제점을 알리는 움직임도 심심치 않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회사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소비자로서의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인 피켓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20대 여성 노동자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료 노동자들에게 죽음의 빵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SPC 자본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이 선할 수는 없더라도 희생자의 선열이 낭자한 곳에서 동료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업무를 강요할 만큼 악하고 잔인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노동자의 존엄과 생명이 경시되면서 만들어졌을지 모르는 빵을 일시적으로만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거부했으면 합니다. SPC 불매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고인물이 돌아가셨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삭제 메시지를 바꿨어요. SPC X. 네, SNS에 본인 프로필 사진을 바꿔주셨단 말씀이죠? 다른 사람의 눈물로 만든 빵을 더 이상 목이 메어서 못 먹을 것 같아서 네, 시민들은 소비자들이 회사에 압박을 가할 때 회사의 태도가 변할 것이라고 불매운동의 이유를 전했습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와 함께하는 공동행동 남재영 상임대표 역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정말 그 노동자들이 그런 아픔이나 고통이나 피가 이렇게 그 빵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바라는 건 좀 시민들께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뭐 파리바게뜨가 우리가 망하게 하자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지요. 일단 노동자들이 정말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도록 하는데 시민들이 좀 힘을 모아서. 예,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오늘 현장을 소개하면서 선재 씨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또 있을까요? 네, 제가 현장에서 만나고 인터뷰한 노동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칫 이러한 인터뷰가 회사와 가맹점에 이런 피해를 주기 위한 행동으로 비치지 않을지 우려했습니다. 가맹점 하시는 분들이요. 예. 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속하고 싶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전했는데요. 현재 불매운동에 대응해 일부 가맹점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동자와 가맹점주들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예. 불매운동도 가맹점주들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럼요. 이것이 을과 을의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그 뒤에 있는 SPC 그룹이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이 회사의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사람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서 회사를 더 좋게 만들자는 것이 과도한 주장일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회사가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바꿀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일보 SPC 브랜드 불매운동 지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월 21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민원이었습니다.